저 개인적으로는 한 차례 정도? 저는 한 차례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 한 차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우리 박앵커님은 상반기 이나 네, 예상하셨죠? 저는 상반기 한 차례 정도. 이게 상반기 한 차례 내리면 제 생각에는 하반기도 한 차례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에 내린다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시장에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한 그 상승을 예측한 기관들의 점수가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하반기에 인하하거나 인하가 안 되고 동결이 돼버리면 하락폭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 어떤 뉴스가 가장 궁금하세요? 아마 시장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집값 어떻게 될지 경제 뉴스에서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갈아타고 싶어도 거래 절벽이라 내 집이 팔려야 갈아타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 시체가 즐비할 때 그때가 투자 적기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나도 눕는 거 아니야? 무섭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게 맞을지 새해에 눈여겨봐야 할 분양 일정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주 집값 동향부터 좀 볼까요? 네, 집값 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서울은 4주 연속 하락이고요. 전국은 5주 연속 하락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 통계 리포트 내용을 살짝 인용을 하면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는 존재하나 관망세는 길어지면서 거래는 한산하고요. 매물 가격 하향 조정이면서 하락세는 지속이다. 이게 지난주하고는 똑같은 현상인데 저는 그래도 약간 아주 미묘한 신호가 두 가지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그게 뭐냐면 네. 계속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이번 주는 전국이 마이너스 0.05에서 0.04 하락폭이 줄었네요. 살짝 오. 서울도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 전국 서울 지방 수도권이 0.01%포인트 살짝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0.01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흐름 자체가 일단은 하락폭을 키우는 것은 멈추고 살짝 회복됐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176개 지역을 조사하거든요. 추석 이후에 계속 추석 이전에 상승 지역이 137개였어요. 그래서 30개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가 33개.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다가 3개가 늘어났는데 뭐 3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승 지역이 줄어드는 게 멈췄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3차례 인하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게 조금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하락은 멈췄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미묘한 반응이 있네요. 미묘하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 계속 하락은 아니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같이 추세를 좀 길게 봐야 할 것 같고 시장에서 거래 분위기가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는 있는데 거래는 여전히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1월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보면은요. 1,400건이에요. 1,411건이고요. 7월, 8월이 3,850건, 3,899건, 8월이 3,800건까지 나왔다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11월이 1,836건까지 줄어들었고요. 거의 1월, 2월 수준까지 내려왔고 12월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1월하고 비슷한 1,400건 정도. 완전 데칼코마니 여름을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반으로 접으면 그렇죠. 등산 거의 갔다 내려오는 그림이네요. 등산 갔다 내려오는 네. 그림이 딱 보여지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타이타닉 이게 꼭 이게 빙산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동산의 타이타닉이 또 이게 빙산을 만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두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나 안 살래. 관망을 하면서 발을 빼는 분위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주인들이 집값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물을 회수하는 나 안 팔래 해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매수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매도자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는데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깎아주면 팔릴 거 아니에요. 깎아주기가 싫은 거죠. 집주인들 마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가격을 내리면 되지 왜 이러냐라고 하는데 막상
역지사지 해가지고요. 집주인 입장이 되면 나의 전 재산인데 아니 금리 인하 시그널도 나왔고요. 2022년, 2023년 이제 2년 힘겹게 이까지 왔는데 내가 혹한기도 견뎠는데 혹한기도 견뎠는데 2024년 조금 어려울 것 같아도 1년 버티면 뭐 되지 않겠어라는 희망 회로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아주 급한 분 아니면 지금 호가를 안 내리고 있는데 매물은 내놓고 있는데 호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 호가를 내리면 거래는 되거든요. 매수자들은 확실한 시그널을 줬어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야 8월 이전 가격이면은 내가 마음이 있어. 7월, 8월은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보통 거래가 한 달 전에 되는 게 신고가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한 6월 정도. 6월 이전 가격이면은 내가 마음이 있는데 그 이후 가격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신호는 주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아니야. 나는 아직 안 내릴래. 그래서 지금 누적 매물 수를 보게 되면은요. 매물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월이 5만 1,000건이었고요. 11월이 7만 8천 사건으로 늘어났거든요.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안 내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도 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가격이 주춤하거든요. 하락 거래 비중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네. 거래량을 봐야 되고요. 매물이 얼마나 누적이 되느냐, 누적이 안 되느냐를 봐야 되고 하락 거래 비중을 봐야 되는데 하락 거래 비중도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침체가 맞다. 하락은 맞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왜?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 그러면 작년 아파트 거래 시장을 총평을 해보면 1, 2, 3분기 올랐고 네네 4분기에 하락했다. 맞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추석 전까지 올랐고 네. 추석 이후에 하락했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결국에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고요. 그 지표도 나왔습니다. 자꾸 부동산원 통계만 얘기하니까 KB 다니는 분이 왜 우리 건 안 해주냐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보죠. 오늘 네. KB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선도 아파트 50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 우리 주식처럼 그러니까 세대 수의 가격을 곱해가지고요. 상위 50% 유명한 아파트들 가격 흐름을 보는 지표인데요.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KB가 요즘 보니까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전환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명한 잘 나가는 아파트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의 아파트도 하락 전환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새해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네네. 집값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기관별로 전망을 내놓잖아요. 네네. 우리 기관별로 어떤 비율을 보였는지 한국은행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절대적으로요 확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딱 우리 지금 생각하고 비슷해요. 오를까 그래요? 내릴까인데 네. 일단 한국은행 한번 보면은요.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12월에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9%포인트 하락한 93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100 이하면 하락 전망이 많은 거거든요. 하락 전망이 살짝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은행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가격 상승은 매매 상승 압력으로 존재하나 가계대출이 강화되고 있고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번 보면요. 전국 가격은 2% 하락, 수도권은 1% 하락, 지방은 3% 하락, 하락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이 마이너스 1.5%, 수도권은 0.3%, 지방은 3%.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하락폭을 조금 더 크게 예상을 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또 반대입니다. 전국은 하향 안정화가 되나 서울은 상승이다.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1% 상승 예상했기 때문에 지방은 조금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큰 폭은 아닙니다. 모든 기관이 1% 하락, 1% 상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결국에는 변수들, 금리 뭐 이런 네. 정책, 또 PF 뭐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양극화네요. 양극화죠. 여기에서도.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알 줄 알았는데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럼 반반이잖아요. 완전히. 네네. 네. 그러면 올해 주택 시장을 가를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금리입니까? 저는 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무서운 상승세를 꺾어버린 게 금리잖아요. 제로금리에서 2020년에 고금리로 1년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금리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2008년도, 2009년도 이때는 DTI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꺾였거든요. 공교롭게도. 그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데 지금은 모든 게 다 금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금리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12월에 세 차례 인하 시그널이 안 나왔다면 저는 하락 전망이라든지 심리가 더 위축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희망은 주잖아요.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때 깜깜하면 아 이거 무서운데 얼마나 더 가야 되지? 모르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 수가 포기해버릴까? 없으니까. 막 이런 마음도 드는데 멀리서 빛이 보이면 충분히 견디면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빛이 저는 미국에서 세 차례 인하 시그널이 나온 게 그 빛을 네, 말씀하시는 빛입니다. 네. 것이죠. 그 빛이 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한 게 야, 미국이 세 차례 인하하면 한국은 또 세 차례 할까?에 대한 이제 숙제가 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차례 정도? 저는 한 차례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 한 차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우리 박 앵커님은 상반기 인하 네, 예상하셨죠? 저는 상반기 한 차례 정도. 이게 상반기 한 차례 내리면 제 생각에는 하반기도 한 차례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상반기에 내린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시장에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한 그 상승을 예측한 기관들의 점수가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하반기에 인하하거나 인하가 안 되고 동결이 돼버리면 하락폭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칼자루는 한국은행에 쥐었다. 한국은행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그게 궁금한데요. 그 시장에 매물이 쌓인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어느 쪽에서는 고금리를 못 견뎌서 던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네네. 다른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결국 팔고 시장에서 아웃되는 게 아니다. 팔고 다른 데로 가는 수요다. 네. 팔고 갑자기 전월세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갈아타기 수요다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거에 그 사람들 심리를 일단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일단 없잖아요. 두 가지가 다 맞고요. 저는 아직은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 주변에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팔고 전세로 가는 경우들은요. 정말 버티다가 못 버텼을 때 우리가 패닉셀이라고 하잖아요. 막 집어 던져야 돼요. 그럼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2022년에 우리 1차 하락이 있었던 건 사실 패닉셀은 아니고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일부 매물들 서울 2022년 12월 거래량이 836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급한 분들 아니면 상속세 내기 위해서 파는 분들이 거래를 한 거고요. 다수의 다주택자들은 제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는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그 유예가 아직 유효하잖아요. 유예도 있고요. 아니 좀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지금 빛이 보이잖아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지금 팔아야 될까? 우리 과거 사례를 또 보면 2008년, 2009년도에 1차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오고요. 2012년도에 2차 하락이 왔거든요. 2012년 분위기 아시잖아요. 제발 좀 팔고 싶어요. 그냥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가지고 전세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전세 주거나 지금은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락 거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팔고 전세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나는데 호가는 제가 볼 때는 안 내립니다. 물론 지방이나 또는 일부 단지들은 좀 내릴 수는 있겠으나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뭐 대세 하락의 시그널이다. 지금 최근에 매물이 늘어나는 게 2024년에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집 왜 내놔요 지금?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얼마 전에 판교 가가지고 현지 주민을 만났는데 팔고 싶은데 왜 안 팔고 깎아줘요? 싶대요. 그래서 네. 아, 가격을 내리면 쉽게 팔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가격을 왜 내리느냐. 이 정도면 팔만해서 내놓는 거지 나는 급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놔서 이 정도에 팔아보고 팔리면 안 팔리면 팔고. 말고요. 진짜 급한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요. 앞으로도 급한 분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던져야 되는 분위기냐. 대출금리도 최근에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아니 금리도 내려가고 2년 조정이 되면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라고 생각하시는 집주인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시장에서 정밀하게 이 사람이 매물을 왜 내놨는지를 가를 수 있는 통계는 없어요.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올해 어떤 규제가 풀릴지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가능할 거냐. 이게 작년에 분양을 미뤘던 단지들의 수건 사업인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죠. 이게 쉽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금까지 안 여론의 풀렸는데. 반발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여론 반발도 있고요. 뭐 야당에서 당연히 반발하고요. 이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있거든요. 아니 분양가가 서민주택이고 무주택자들 시장인데 이거를 풀어준다고?
이 족쇄를 풀어주게 되면 결국에는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현 정부도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변수는 있죠. 우리 최근에 PF가 조금 문제가 되고 네. 있잖아요. PF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자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금리가 많이 내려간다. 고금리가 문제잖아요. PF 대출이자 내다가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거나 분양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갑자기 좋아지기 쉽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건설회사들 숨통을 좀 틔워주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건드려줘야 되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초안하고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최근에 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상승 압력은 높은데 건설회사들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분양가도 못 올리고 자재비는 올라가는데 우리 보고 계속 분양을 하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상제 요거 아마 그 총선 전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총선 전에는 절대 안 풀어주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이거 총선 지나고. 실거주 의무 폐지 요거는 어때요? 실거주 의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총선 전에는 불가능하고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안 되는 거고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실거주 의무는 폐지라고요. 저는 차라리 전매 제한을 규제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전매 제한은 풀렸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반대잖아요. 안 됐잖아요. 근데 서로 네. 이게 뒤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거주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 집에 내가 전세를 갈 수도 있고 매매를 갈 수도 있는 건데 뭐 전세를 주고 입주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규제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았는데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그러면 이민을 가거나 자녀 교육이나 요양으로 가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풀 수 있게 팔 수 있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서로 좀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분상제 지역에서 그 청약을 받았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풀어달라. 이거는 아마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건 쉽지 않을 현실적으로 좀 겁니다. 어렵습니다. 네. 싸게 분양을 받았는데 요거 사실상 이게 투자 목적이 되는 투자고 거잖아요. 이제 프리미엄 받고 팔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요.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올해 청약에서 여전히 그 눈여겨볼 만한 단지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디가 그렇습니까? 지금 청약 시장 분위기를 보면 딱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가격 경쟁력, 리홈 사전 청약이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은 무조건 들어가겠다라는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2023년 작년에 사실은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지금 건설회사들이 조금 미뤘거든요. 이런 대형 물량들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딱 봐도요. 지금 방배 5구역에 재건축하는 DH 방배도 3,800세대가 나오고 있고요. 방배 6구역 레미안 원페를라 그리고 방배 3익 아크로 리츠 카운티 신반포 15차죠. 원 펜타스 이런 물량들이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거든요. 제가 볼 땐 거의 다 로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파구도 진주 아파트 재건축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물론 분양가는 높습니다. 높은데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다른 집들보다는 다른 집들보다는 시세하고 20% 이상 비교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로또가 되고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무조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마포에도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도 나오고요. 여러 단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2024년에는 2023년보다 더 알짜 분양들이 많이 나오고 뉴홈 4차도 곧 나오거든요. 1월 10 며칠 날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뉴홈 4차는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약 시장에서 제도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소장님. 일단 부부가 이 청약 기산일을 합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달라지죠. 그런 거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일단 청약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부부 한 세대당 하나만 됐는데 이제 네. 두 개가 됩니다. 부부 동시에 청약이 가능하고요.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까? 세대주 말고도? 세대주 말고도 기회가 되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집에 동시 청약하게 되면 둘 다 부적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둘이 당첨해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한 명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좀 해라. 혼인신고 안 하거든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만 신혼부부들이 주로 가능합니까? 요즘 혼인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해. 우리가 불이익 안 줄 테니까 제발 해. 라는 신호를 주고 있고요. 부부 점수. 우리 통장 점수가 15년 만점에 17점 주거든요. 1년에 1점씩 주는데 배우자 점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50%. 다 줄 수는 없고요. 3점만. 그러니까 배우자 혼인신고해서 결혼하면 야 배우자 점수 3점 더 줄 테니까 청약해 라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키포인트는 신혼부부
청년, 신생아 대출하고 뭐 그거는 많이 소개해 드렸으니까 키포인트는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저희 같은 분들은 스트레스 DSR로 오히려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